서초동 법무부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법원에서 상속 재산이 명의시타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가족 관계를 보면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일남 있고 일녀가 있고 이남이 있습니다. 이 아버님한테 주택이 있었습니다. 주택이 있었는데 이 주택이 명의가 일남 장남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이 사망을 하니까 그 일남이 이 부동산이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월세를 받아가고 월세를 이제 자기가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나머지 자녀들 입장은 어머니하고 자녀들 입장은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어머니의 뭐 생활비도 드리고 거주할 주택도 전세를 얻으려고 했는데 일남이 자기가 명의인 걸 이용해서 자기가 소유권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남을 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의시탁이다. 명의시탁이니까 이 부동산을 각 어머니 여기 한 명이 더 있었네요. 이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분의 3 이렇게 11분의 2 이렇게 이전하라는 소송을 이제 제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크게 제3자간 명의신탁이 있고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원래 보시면 명의신탁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 1990년에 아버님이 취득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그 건물을 싹 밀고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주택을 이제 신축을 했는데 그때도 이 일남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정력. 일남이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했다면 그거는 일남이 자기 돈으로 매수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남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냈다면 건축주는 당연히 일남일 것이고 일남이 자기 자금으로 그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이 실질은 아버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돼야 되고 이렇게 지분등기로 법정 지분대로 등기가 돼야 된다는 주장은 이 소유권을 부인하는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는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들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소송을 넣었습니다. 소송을 넣으니 일남이 어머니한테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송 위임을 하지 않았다.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구성이 됩니다. 먼저 1990년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아버님이 취득하셨죠. 그리고 주택을 신축을 합니다. 이것이 모두 아들 명입니다. 장남 명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실제적인 소유자가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명의신탁을 입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 그리고 관리는 그러니까 이거죠. 명의신탁자 아버님이 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계속 관리를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뭐 꼭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있고, 예, 3자간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거죠. 보통 아파트를 이제 대표적인 경우에 분양입니다. 아파트 분양. 자,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네. 그러면 건설회사는 그걸 모릅니다. 그냥 아들 이름으로 청약이 들어왔으니 그냥 아들하고, 그러니까 수분양권자가 아들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거는 매도인이 신탁관계를 모릅니다. 예. 신탁관계를 모릅니다. 3자간 명의신탁은 뭐냐면 매도인이 이거를 신탁관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전 소유자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할 때 아들 명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실제로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아버님이라는 걸 압니다. 예.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매매 대금이 반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동산을 5억에 분양을 받았다. 근데 지금 10억이다. 그러면 5억만 물어주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3자간 명의신탁은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이게. 예.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보다는 이쪽이 맞겠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3자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명의신탁 재산이다. 그러면서 매도인이 있고, 네, 아버님이 있고, 장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명의만 이쪽으로 한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 이걸 어떻게 승소 판결을 받았냐면 아직까지 항소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그러니까 사실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명의신탁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이거 말고도 그 용인의 사건도 있습니다. 용인의 그 토지를 83년도에 처제 이름으로 사준 게 있습니다. 처제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도 있고, 지금 뭐 빌라도 그 배우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 자, 이거를 아버님이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매수인이 아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초에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버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중개업자가 다행히 그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현재 현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업에 있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아버님이고, 민영지 중개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관리, 임대죠, 임대. 임대를 놓는 것도 아버님이 했다. 이런 거를 아들은 본 적도 없다는 거를 확인서를 제출을 해줬습니다. 자, 매도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거나 이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님의 매매 계약서가 있고 중개업자, 현업에 계시는 중개업자라고 하여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남이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 주택에서. 장남은 이 주택을 살 무렵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아들이 자기 돈으로 이 주택을 사서
부모님의 거주에 제공을 했다면 이 부동산에 2층에 거주하거나 1층에 거주하고 나머지 한 층을 부모님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지하 1층을 임대를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장남 이름으로 매수된 이후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장남이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세를 자기가 집을 사서 아버님을 거주하게 하고 자기는 전세를 산다? 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세나 이런 부분도 아버님이 이제 다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님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뭐 그냥 자기가 본인이 재산세를 납부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력은 좀 약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결정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어머니가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쪽 상대방 피고 쪽 대리인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나가시니 판사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 원고 대리인 조용하세요. 피고 대리인 조용하세요. 서로 이제 양쪽 대리인이 끼어들 거를 원천 차단하시고 판사님 직접 물어보십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거 맞습니까? 본인 의사로 네, 맞습니다. 이 집은 저희 집인데 이거를 아들이 자꾸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내가 수십 년을 살아본데 남편도 있고 팔아가지고 나눠 공평하게 나누라고 했는데 아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는 아버님과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 집을 살 때도 같이 살았고, 그리고 뭐 이 원고 자녀들과 피고인 장남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법원에 출석하셔가지고 사실을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결합이 돼서 이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인정이 됐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이 돼가지고 장남 이름으로 돼 있는 거에서 이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말소하고 전 소유자는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들에게 11분의 2, 11분의 3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전 소유자 같은 경우는 말소하라는 거가 물론 원래는 매도인이 해야 되지만 제3자가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매도인한테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집을 넘겨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매도인에 대해서는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으로 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을 인정을 받았고 법정 상속지분대로 이전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언제 났냐면 5월 3일에 났습니다. 5월 3일에 났기 때문에 항소기간은 5월 14일이면 17일입니다. 17일까지 이제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판사님께서도 상당히 이제 잘 써주셔서 항소는 쉽지 않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명의신탁, 명의신탁에 대해서 상속재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 입증 방법입니다. 입증 방법은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처음에 할 거는 계약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3자가 명의신탁이냐 이거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계약 명의신탁인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매매 내용이 반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3자가는 부동산 자체이기 때문에 청구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략하는 방법도 틀려집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경제적 능력을 따져야 됩니다. 과연 장남이 그 부동산을 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아버님이 그 당시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실제로 그 부동산을 팔았는데 다른 부동산을 팔거나 했는데 그 새로 취득한 게 있는지 여부,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부동산을 팔아서 장남의 이름으로 이 부동산을 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관리 상태를 따져야 됩니다. 누가 관리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진술서, 중개업자나 전 매도인의 뭐 확인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접 정황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장남이 자기도 전세자면서 아버님한테 집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간접 정황, 물론 그것이 이 간접 정황이라는 거는 도형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뭐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간접 정황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판사님으로 하여금 명의신탁에 대한 심증을 굳히게 만듭니다. 물론 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인 경우는 또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명의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이런 판결 사례를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처음부터 서면을 쓰고 판결을 받는 데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 어떻게 증명을 했고 주장을 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했고,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다. 그리고 명예신탁은 이렇게 입증이 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